이강인의 오늘, 계속해서 국제 뉴스를 짚어봅니다. 네, 5시 45분, 제 시계로는 5시 45분 막 들어갑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왜 멋있어서요. 자, 한일 관계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여러 방면에서. 네. 뭐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고 역사 경제 전쟁의 이면 또는 본질에는 역사 인식에 대한 날카로운 대립도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만약에 바다에다 버린다면 우리가 직접적 피해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조선 교포들, 뭐 남한 국적이든 북한 국적이든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고 있으면서 지내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차별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고등학교까지 거기다 의무교육인데 조총련 계열의 고등학교에는 아예 돈 한 푼도 안 하고 의무교육 혜택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때 임상훈 소장이 어느 매체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아베 정권이 끝장나지 않는 한 현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제목이 아주 셌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제가 많이 본 사람. 그래서 아주 반가워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일단 그 헤드라인은 마음에 들어요? 그 매체에서 그렇게 네. 임 소장과의 인터뷰의 메인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은 거. 그렇죠. 그렇게 이제 뽑은 거는 이제 매체에서 뽑은 거지만 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어느 네. 정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아베가 지금 수상 3연임째예요. 네. 아마 그 다나카 야스히로 전후 뭐 최고의 수상이었다 어쩌다 뭐 그런 평을 하고 있다는 네. 다나카 야스히로 전중군이라고 하죠, 우리한테는. 그 수상 이래로 아마 뭐 최장수고, 그렇죠. 뭐 인기도 좋고 뭐 이제 이렇다고들 하는데 앞으로 경신이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경신할 거고요. 아마 뭐 뭘 좀 고쳐서라도 4연임도 가능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것도 한다. 노리고 있는데 그걸 예. 안 한다 하더라도 예.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둬도 내년 9월까지인가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일본 최장수 최장수 총리. 총리가 되죠. 굳이 그 4번 연임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네. 현 상태로 쭉 내년 9월 임기까지 가면 최장수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개헌과 이런 등등이 맞물리는 거에 따라서는 충분히 고쳐서라도 한 번 더 할 수도 할 있는.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당장 선거에서 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 임상훈 소장님이 말씀하신 아베 정부가 끝장나야지 해결되지, 이거 그러지 않고는 안 돼, 그러면 힘들다 소리네요. 그래서 어떤 예. 의미에서는 왜 지금 일본이 처음 전쟁을 걸었잖아요. 저는 다른 전쟁, 그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예. 그런 건 사실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한테 시비를 건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지만 물론 예. 자국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상대방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 전쟁인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일본은 자신들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지금 우리한테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물론 규모는 더 작지만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우리를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분명 전쟁을 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아베 총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 놔두면 그 최장수 총리가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우리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계속 제 논리대로라면은 풀릴 기미가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지는데 마침 아베가 지금 시비를 걸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 일 없이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우리하고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이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2019년 여름에 변수가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더 변수가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저 가능성이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어디서 통계를 하나 봤더니 일본 국회의원의 한 20% 정도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쭉 해왔던 선거구 그냥 물려받아 네, 가지고 네. 3대째 4대째 의원하고 예. 장관이나 부총리, 총리도 막 같은 집안에서 줄줄이 나오고 네네. 대표적인 게 지금 아베 집안도 그렇고 그렇죠. 고노 외상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참- 아소다로 아소다로 도 집안도 그렇고. 그렇고. 예. 근데 말이 그렇지 지역구 의원의 20%가 그렇게 세습을 한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본 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지금 이거 옛날 그 번주라고 그러죠. 번주. 그 막부 시대 토호들 네. 사무라이 거느리고서 이렇게 영주처럼 지내는 그런 세습 번주들의 정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일본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서구에도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그런 국가로 이렇게 소개가 돼 있죠. 예. 그런데 그 일본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구에서 인정한다는 그런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민주주의냐 이건데, 뭐 사실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물어보시니까 예, 바로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니 그거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음. 그 일본의 그 우리나라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던 신가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네. 저 비슷한 생각을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면,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물론 그 개개인 국민 개개인의 이제 그 주권을 보장을 해주고 그 권리를 보장을 해주고 그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그런 걸 민주주의라고 한다. 뭐 그런 의미라면은 일본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사실상 지금 그 우리 좀 더 근대적인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권리라는 것하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권리라고 한다 그러면 수동적인 그 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자면은 모든 국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리고 그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고 뭐 등등.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의 권리라든가 평등하게 선거권, 선거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잖아요. 네. 그런 권리는 일본 국민들도 모두 누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일반적인 수동적 권리와 구별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주권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주권 이거는 그 일반 그 신민 혹은 서민을 음. 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의미에서 그 시민이 돼야. 그렇죠. 시티즌 근대 그렇죠. 혁명 이후 나타난 서양사에서 처음 등장해서 이제는 글로벌하게 퍼진 시민, 네. 시티즌, 그렇죠. 주권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획득하고 행사하는 시민과 그렇죠. 일본의 신민이라는 것은 신하 신자에다가 그렇죠. 백성 민자 쓰는 그렇죠. 특유의 일본 정치 문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도 지금 citizen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권을 가진, 그러니까 능동적인 그 주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유민들을 시민, 영어로 citizen이라고 한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신민이라고 신민. 말씀하신 이건 영어로는 subj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서브젝트? 예, subjec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신하죠, 신하. 그리고 음흠. 그러니까 서번트 뭐 이런 거네요. 그런 서번트는 너무 이제 아래로 본 거고. 너무 아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상하 복종적인 개념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통치의 대상이라는 신민은. 예. 통치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왕이 있으니까 신민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통치의 대상인데 네. 기왕이면 이들에게 좀 잘해주자. 그러니까 호혜를 베푼다는 그런 차원에서 권리를 나눠주는 것. 그런 차원으로 그러면 모든 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뭐 복지의 권리, 이런 네.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라면 뭐 민주주의 국가 맞죠. 하지만 일본에게 부족한 것은, 그래서 제가 그게 비로소 민주주의와 그 민중 뭐 주의를 포퓰리즘,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한국말로 민중주의라면 이상하니까 예. 포퓰리즘이 이게 우리가 좀 개념이 애매한데, 제가 보는 포퓰리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수동적인 주권은 수동적인 권리는 뭐 내가 이제 찾으려고 하지만 예.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전형적인
그런 국가가 지금 현재의 일본이라는 것이죠. 대중 추수주의 네. 한문으로 표현하면 네, 어쨌거나 그 일본은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현직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6개월간 오로지 촛불만으로 네, 아무런 군사력이나 무력 충돌 없이 불상사 없이 네.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민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권이라는 거죠. 그게 예.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저러지? 입헌 군주제잖아요. 네. 일본은. 그렇죠. 분명히 일왕, 그들은 그렇죠. 천황이라고 표기하는데 그렇죠. 그 왕이 있고. 일왕은 아주 신성시되는 존재고 네, 절대적이고 네, 그가 뭐라고 명령하면 옛날에는 가미카제 자기 1인용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미국 항공모함에 자살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네. 군인들도 영혼이 없는. 근데 천황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버튼 누르면 날아가서 그 꽂히는 미사일 같이 똑같이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유인 미사일이었죠. 예, 예. 자살 특공대.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아직까지도 이 DNA에 남아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는 그 자민당의 집권이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30년, 40년, 50년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네. 잠깐 뭐 한 5년 정도의 3인당과 그러니까 당시 사회당과 이렇게 연정을 했었을 때 네. 그때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그때 무라야마 담화가 나온 것이고 사회당 총리가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 고노 외상은 아버지인 아버지가. 고노 담화는 또 지금 아들 고노 외상과는 굉장히 다른 분이었어요. 결이. 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도 하고 매우 그렇죠.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네. 아들은 또 아버지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지금 9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몰라 죄송합니다. 역사가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사실 이 당대에 사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21세기 초반 네. 일본은 큰 지금 그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계사적 입장에서도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이걸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의 일본은 전후에 그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우산 속에 보호. 들어가서 네. 우리는 그러면 군사는 신경 안 쓸 안 테니 쓰고, 그러면 그건 나는 군사는 우리가 포기하겠다. 다만 너희 보호 하에서 경제 부흥에만 쓰겠다. 힘쓰겠다. 네. 이게 이제 그 요시다 독트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그게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원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원래 전쟁 패전 국가에게는 전쟁 배상금이라는 걸 물려야 되는데 그 상당한 어마어마한 거액이잖아요. 네. 전쟁 치르느라고 우리가 쓴 돈, 우리 희생된 모든 것, 파괴된 거 복구하려면 돈 그거 물리면 일본은 안 그래도 자빠졌는데 완전히 없어진 그렇죠. 지경이지만 미국은 그걸 면제시켜줬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게. 이게 당시에 이제 공산권이 대륙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태평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려고 그렇죠. 일본을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활용을 한 것이죠. 일본을 전초기지화하기 그렇죠. 위해서. 뭐 일본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할까요? 운이 좋아도 어떻게 그리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러게요. 싶은 건데 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리고 나서 마침 또 한국 전쟁이 터져주고 예. 뭐 일본 입장에서는 그보다 나올 그걸로 오늘의 일본 경제가 그렇죠. 일어서게 된 결정적 그러니까 그렇게 계기인데. 되면서 한 40년을 잘 먹고 살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뭐 일본이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세계사가 이제 급변하기 시작을 하죠. 예. 동구권이 무너지고 아시아 대륙도 조금씩 변하고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결국은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과거의 냉전 체제, 다시 말해서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냉전 체제 하에서 가능했던 그렇죠. 건데 제 기능을 발용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일본이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경제도 이제 그 지금까지의 호황을 누렸던 것이 이제 더 이상은 작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일본을 네. 넘어서버리는 조금 있으면 그리고 한국은 또 쫓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나 그렇죠. 이제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면은 극우 세력이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는 자민당이라는 것이 원래 자민당이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합쳐서 자민당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굳이 따지면 보수 정당인데 네. 굳이 따지자면은
그 자유당이 조금 그래도 온건 음흠. 그러니까 전후에 그러니까 주류 세력이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시다 독트린 그러니까 나 군사 오케이 안 가죠. 아하. 그냥 예. 헌법은 평화헌법 오케이 좋아. 경제에만 힘쓸래. 우리는 그냥 우리를 지킬 정도만 되면 그렇죠. 되는 미국이 최소한의 자위대 정도만 있으면 그렇죠. 돼. 그 뭐 이런 정도. 거. 그랬는데 민주당 계열은 좀 다르거든요. 거기는 좀 더 그러니까 안 돼. 이 무슨 이런 헌법이 어디 있어. 음흠. 우리는 헌법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호헌파가 자유당 계열이라면은 예. 개헌파가 민- 민주당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의 민주당. 평화헌법을 이제는 그만하고 그렇죠. 보통국가, 그렇죠. 걔들은 정상국가라고도 음. 표현하는데 필요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나 정상국가로 그렇죠. 가자. 이게 지금 아베가 내걸고 있고 계속 먹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이후 예.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이제 에서?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과거에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이게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렇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그 최대 계파상으로는 일본의 파벌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제1의 비주류에서 제1의 정파로 좀 뛰어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음. 정파가 바로 그 아베를 적극 지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아베가 그러니까 그 그룹의 대표격으로 낙점된. 낙점된 네. 네. 그리고 여러 정파, 아니 그러니까 그 계파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몇몇 후보 선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자 누구누구의 외손자이고 누구누구의 손자인 아베, 이 친구를 시키면 제일 똘똘이 오래 가겠다. 그렇죠. 우리 정파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합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대표 주자. 그렇죠. 음. 그러면서 이 총리의 권한도 강해지고 원래는 일본 총리가 사실 되게 약했습니다. 그 파벌 자기들끼리 안에서 견제하느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뭐 저 커튼 뒤로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각은 별 힘이 없고 예. 총리 별 힘이 없었는데 이게 일본의 아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바뀌는 그런 정서가 이것도 이 얘기가 되는데 그 총리가 그 민주당이 잠깐 집권을 최근 몇 년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포함을 해서 최근에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뜩이나 힘든 판에 총리까지 이렇게 자주 바뀌고 강한 총리 한 명을 만들어서 좀 힘을 실어주자 이런 어떤 분위기까지 만들어지면서 1년에 2번씩 바뀌기도 하고 막 예, 그랬잖아요. 뭐 평균 1년씩 하고 뭐 이러니까는 네. 그러면서 이제 강한 총리 이런 것들이 맞아 음. 떨어지면서 결국은 그렇죠. 아베가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한일 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시청자 게시판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우선 김병경 선생님 늘 감사드립니다. 평소 동시 접속자 수는 평소 수준을 회복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휴가 때 조금 빠졌었는데 좀 회복한 것 같지만 좋아요 숫자는 좀 적다. 좋아요에 너무 인색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 자주 올려주십니다. 애정과 격려로 듣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댓글들 보니까 임토벤이 아니지 닉네임이 됐네. 임상훈이라고 쓰는 분은 하나도 없어. 다 임토벤님 반갑대. 어서 오시라 그러고. 임토벤님, YTN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에 고정 출연 다시 합니까? 네. 야, 빨라.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잘 나가시니까 모두 다 이강윤의 오늘 탓이 아닌가. 여기 나오는 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다 예. 막 진출하고 계세요. 예, 그런 것 각 같습니다. 코너를 맡고 있는 분이. 원래 뭐 이분은 방송 잘하신 분이라는 건 제가 알고 삼고초려 했지만. 아유, 무슨 말씀. 청라에서님은 일본에는 원래 민주주의, 아마 이제 서구사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맥도. 일본에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없었던 듯하다 이런 거 주셨고, ASD123님께서는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부산에 유독 세습 정치인이 많다. 이거 색다르고 재미있는 관찰인데요. 그게 뭐 그러게요. 일본과 지리적 근접성이 있나? 아무튼 뭐 이분은 뭔가 팩터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신 것 같고, 그랬더니 다른 분께서 이렇게 받으셨네요. 앞에도 썼지만 종전 이후에 일본을 지배하는 혼내, 그다음에 다테마에, 이 두 가지라는 게 있는데, 사회적 시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에게 민주주의는 요원한 게 사실이다. 지식인들이 그 부조리함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기는 내지만 대개는 묻혀버리기 십상이다. 시민사회 세력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네. 운동의 형태로 일어나서 네.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 정치를 바꾸게 하는 거라면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김은주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은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 네, 네. 근데 우리는 아주 다이나믹하고 음,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공론화라는 걸 통해서 또 주요한 국책을 정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임 소장님, 임토벤께서는 왜 강력한 아베가 나오게 되었는가를 네. 이제 쭉 짚어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곧 다나카 야스히로 전 수상의 최장 재임 기간도 곧 갈아치울 게 확실하고 네. 문제는 아베 정권, 설령 아베는 바뀐다 하더라도 아베의 기류, 아베가 지금 탄탄히 깔아놓은 이 프레임은 잘 안 바뀔 것 같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일 관계 역시 음. 상당한 난관을 그렇죠. 각오하고 예상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음. 이런 얘기고요. 근데 조금 하나만 네네. 더 보면 그랬더니 다른 분께서 부산뿐 아니라 원희룡이나 남경필 집안을 봐도 그렇고 일본의 잔재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랬고 원희룡이 아니라 김세연 씨가 맞을 겁니다. 김무성, 장재원, 서병수 뭐 부산 출신들 갑자기 지금 저기가 됐어. 국제 뉴스 코너가 아니라 이 시청자 코너에서는 막 대글대글 댓글이 그거야. 정치. 원희룡 씨는 저 제주도 제주죠. 그러니까 잠시 착각하셨나 봐요. 김무성 아버지는 그냥 친일파 아니었나? 국회의원도 했나요? 뭐 경성방직인가 뭐 그랬죠 아마. 네네. 예. 민주당 원내총무 김용주 전 의원이 그렇죠. 김무성 아버지죠. 네. 김현철 같은 선출직은 아무튼 뭐 여기는 지금 일본 얘기 안 하시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시죠. 마무리. 아니 그러니까 아까 무슨 말씀을 이제 하나로 더 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예. 그 아베 총리가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럼 언제 바뀌지? 이 사람은 언제 물러나지? 언제 바뀝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가만 놔뒀으면 이 사람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확률이 아주 높아진 건 아니지만 예. 어떤 변수가 생겼다는 것. 예. 예. 이 뭐냐면은 지금 아베 총리도 그렇고 일본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그 외교력 강화를 굉장히 높이 그 국정의 어떤 중심으로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다 독트린 그 시대에는 음. 그 별로 외교력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우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아베 총리도 굉장히 그 외교 총리다 이런 거를 막 밀고 있어요 본인이. 근데 최근에 다 꼬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 그 러시아하고 좀 잘 해보려고 했던 그 북방의 그 섬들 예. 최근에 메드베데프 총리가 거기를 딱 방문해 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푸틴하고 메드베프도 이렇게 뭐 바톤 왔다 갔다. 터치하듯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거기도 하는데 참 굉장히 약한 2인자이긴 하지만 네. 메드베프가 지금 일본하고 영유권 다툼 예. 중인 예. 북방 도서에 갔다. 그렇죠. 그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독도 간 거나 그때 이제 일본이 볼 때는 그렇죠. 비슷하겠네. 비슷한 그렇게 맥락으로 푸틴이 간 게 아니어서 그나마 좀 톤다운된 뭐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도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북한한테는 욕이나 먹고 있고 한국하고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고 중국하고도 뭐 중국, 좋지 않고. 중국은 그나마 조금 그런데 미국도 지금 그 더 돈 내라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돈 또 찍으면 되지. 나는 그렇게 돈 찍어도 돼요? 저는 경제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마땅한데요.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다 돈을 찍어도 결국은 다 은행으로 회수가 된대요. 그 다음에 전 지구인들이 이 돈, 파이낸셜 쪽에 있는 금융업 종사자들이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매우 심하고 재정 적자가 240%잖아요. 네. 자기 GDP의 240%의 빚을 네.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국채를 대부분 다른 나라가 사가면 예. 국채를 회수해버리면 휘청하는데 음. 아베가 돈 필요해? 그럼 돈 찍어. 그럼 돈을 윤정기로 막 돌리잖아요. 결국은 시민들이 안 쓰고 또 은행에 저금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는 생각보다 안 일어나죠. 뭐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는 그 일본의 그 외교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한국에다가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도 무엇보다도 한국이 왜냐하면 그 전쟁이라는 것이 저는 아까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중 무역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거기는 어떤 그 타협의 여지가 있지. 지금은 일본이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우리한테 지금
도발을 한 거죠. 네.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일으키는 쪽에서는 좌고우면하고 생각할 것이 많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럼요. 때리면 막아야죠. 무조건 막아야지. 이렇게 된 이상 어쨌든 일본에서는 지금 변수가 굉장히 큰 변수가 생긴 것이고요. 일본 자민당 아까 이제 최대 계파 아베 총리를 밀고 있고 이게 이제 본 주류고 말씀을 예. 드렸지만 그 당심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심 투표하는 거하고 국회의원 투표하는 거 총재를 뽑으려면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그 국회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지금 아베를 지지하고 있지만 네. 자민당의 당심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음흠. 그리고 계파에 속하지 않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흠.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주류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라이벌이죠. 예. 있는데 이 사람의 움직임을 한번 우리가 좀 주시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시바 스게루. 예. 그리고 이제 기시다 후미오라고 하는 과거 외무장관 했었죠. 저기 기시다 때. 예. 이상. 저 외무장관 했던 이 사람도 아베 신조보다는 조금 더 온건한, 온건한 쪽인데 이 사람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 사람도 계파가 상당히 좀 큰 계파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코너에서는 일본 아베가 왜 오늘의 아베가 있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짧게 살피고 아베 총리가 계속 수상으로 있는 한 아베 신조가 수상으로 있는 한은 한일 관계가 쉽게 풀리지는 적어도 일본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월 8일 입추입니다. 가을은 아직 먼 듯합니다. 물론 입추 지나고도 말복 그리고 처서쯤 돼야 좀 시원해지지 않겠느냐고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처서가 되면 모기가 입이 비뚤어진다면서요. 아직 여름은 한참 남았고 견뎌야 할 시간들 그만큼 우리한테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우리에게 아직 인내와 힘듦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심신건안하게 보내시는 시절이길 빌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8월 8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다운로드 구독하기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